잠깐! 영상에 대한 질문 또는 이 마케터를 더 알고 싶다. 더보기란 혹은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광고 퍼포먼스 2팀의 김상현 팀장. 광고 퍼포먼스 본부 2팀의 조우현 대리입니다. 네, 오늘은 메타 광고 효율적인 운영 방법에 대해서 준비해 봤는데 저희 마케팅 학교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저희 라이브 보셨던 분들은 아마 메타 광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실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좀 더 자유롭게 이야기를 주고받고 의견을 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할 텐데요.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조금 오늘 영상을 통해서 복귀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메타를 운영할 때 가장 유용한 3가지 포인트가 있거든요. 좀 이 부분을 포인트별로 하나씩 짚으면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 좀 기억해 주시면은 이제 운영을 하실 때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기존에 이제 운영하셨을 때 좀 놓쳤던 포인트들에 대해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놓쳤던 것 같네 라고 이제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메타를 운영할 때 크게 이제 3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주로 이제 저희가 가장 메타의 이제 광고 운영적인 포인트를 얘기를 하자면은 타겟이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네, 맞습니다. 네네. 타겟팅이 있죠. 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운영 포인트는 이제 타겟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최근에 이제 좀 어드밴티지 캠페인 관련해서 질문이 많다 보니까 어드밴티지 캠페인 운영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사실 광고를 보여줄 수 있는 이제 소재에 대해서 크게 3가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첫 번째가 타겟팅이죠, 저희가. 네. 타겟팅이고, 두 번째는 어드밴티지 캠페인. 네. 세 번째가 소재. 오늘은 메타 광고 효율적인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3가지를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주제인 타겟팅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볼까요? 메타가 갖고 있는 타겟들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대리님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 메타 광고는 크게 3가지 타겟팅으로 분류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처음에 핵심 타겟, 맞춤 타겟, 유사 타겟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핵심 타겟은 먼저 고객 기본 정보라고 해서 즉 로그인할 때 이제 입력하는 정보를 따른 타겟팅인데요. 위치, 연령, 성별이 좀 포함되어 있고요. 거기서 이제 상세 타겟팅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인구 통계학적 또 그리고 포함해서 이제 관심사, 행동 추가까지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를 통틀어서 이제 명확하게 핵심 타겟은 명확할수록 더 좋은 효과가 날 수 있죠. 그렇죠. 핵심 타겟은 명확할수록 좋다. 네, 맞습니다. 네. 왜 명확할수록 좋냐? 이제 그게 사실 핵심 타겟이라고 하면은 아까 이제 얘기해 주셨던 게 연령, 성별 그리고 지역, 언어. 네. 그다음에 이제 이거 기본이 로그인 기반인 거고. 네, 맞아요. 그다음에 인구 통계학. 네, 관심사, 행동 추가. 관심사랑 이제 행동 추가. 근데 여기서 살펴보면은 왜 명확할수록 좋냐? 저희의 이제 광고의 즉 기본적인 타겟이기 때문인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남자 쉐이빙 폼을 파는데 물론 여성분도 타겟팅 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 이제 이거를 구매하는 주요 연령층이나 성별 자체가 명확하잖아요. 사실 이제 쉐이빙 폼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이제 성인 남성분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시는데 이걸 타겟팅을 너무 어리게 한다든지 혹은 또 너무 높게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좀 타겟팅 범주가 맞지 않을 수가 있기도 하고 그쵸. 맞아요. 네네. 근데 그런 경우도 있고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도 요즘에는 너무 종류들이 많긴 하지만 여성용 비타민도 요즘 막 따로 나오고 유산균 같은 경우도 따로 나오는데 이거를 남성 타겟으로만 광고를 한다라고 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설정할수록 좋다라고 하는 거는 저희 사실 주요한 고객층을 설정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어떤 예시가 있을까? 핵심 타겟의 예시가 예를 들어서 또 뭐가 있을까? 너무 많긴 하죠. 예시가. 너무 많아서 어떤 걸 말씀드릴지 좀 애매하긴 한데 사실 의류나 쇼핑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쇼핑몰은
성별이 이제 구분되어 있는 브랜드도 있는 반면에 사실 이제 유니섹스 공용 브랜드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성별이랑 연령 자체를 이제 거기에 맞춰서 풀어주셔도 되긴 하지만 사실 이제 이 상품을 구매하는 이 이제 여성 의류 쇼핑몰이다라고 봤을 때에는 쇼핑몰은 사실상 우리의 주요 고객층이 사실 통계가 보여지거든요. 그 통계에 맞춰서 좀 주요한 고객 연령층에는 좀 메인 상품들을 많이 보여주기도 하고 신상품도 많이 보여주는 전략이 필요할 거고 네. 예를 들어서 여성 의류 쇼핑몰이라고 볼게요. 여성 의류 쇼핑몰인데 이 고객의 핵심 타겟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제 이거 좀 한번 조금 살짝 더 나눠주면은 연령은 당연히 이제 여기가 30대. 미씨 혹은 뭐 30대 여성 네. 쇼핑몰에 볼게요. 그러면은 연령층 자체는 30대. 30대가 사실 메인이긴 하지만 20대 후반부터 설정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무드 자체가 네. 사실 좀 올드하지 않은 이상 20대 후반도 저는 진행해도 무방하다고 보고요. 결과가 만약에 나오지 않은 경우에 수정하면 되긴 하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이 연령을 설정한다 해서 28세 타겟한테만 광고가 몰아지는 게 아니라 이제 결국엔 28세부터 뭐 39세까지라고 봤을 때에는 이 연령대 사이 중에서 가장 효율이 좋거나 반응이나 광고적인 성과가 좋은 연령층에 결국에 예산이 투여되기 때문에 러프하게 가져가셔도 무방할 것 같고 당연히 성별은 여성이겠죠. 여성으로 쇼핑몰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역 언어 같은 경우는 당연히 대한민국일 거고요. 네. 언어는 한국어. 근데 이제 당연하죠. 네. 이제 인구 통계학적인 이제 관심사나 행동 추가 같은 경우는 좀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제 관심사에는 주로 카테고리죠. 뭐 패션, 패션. 뭐 그다음에 뭐 의류, 쇼핑몰, 그다음에 뭐 온라인 쇼핑, 액세서리, 뷰티 등등등등이 있고 이제 여기 행동 추가 같은 경우는 뭔가 물건을 구매한다든지 구매 행동을 잘 보였던 타겟이라든지 결국 행동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타겟팅과 논 타겟 중에 뭐가 더 좋은가요? 라고 지금 캣터마님이 지금 질문 올려주셨어요. 네네. 그 일단은 여기도 조금 답변을 드리자면은 어떻게 우연 대리님께서 한번 네, 말씀해 한번 주시겠어요? 제가 네. 답변을 드릴게요. 먼저 업체마다 상이하겠지만 논 타겟도 이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너 광고 같은 경우에는 검색 광고랑 다르게 이제 노출당 비용으로 측정이 되는 광고여서 정확한 타겟팅이 되었을 때 더 효율적으로 이제 성과가 나올 수 있어요. 그에 비해 이제 메타 광고는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머신러닝이라는 기술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쵸. AI 이제 학습을 하면서 알아서 타겟을 잘 잡아주기 때문에 처음에 논 타겟으로 결국 설정은 했지만 머신러닝을 통해서 이제 타겟팅으로 변형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논 타겟팅을 좀 추천을 하는데 대리님 생각은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네. 그래서 네. 우선은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광고를 진행할 때 이 핵심 타겟팅 말고 좀 다양하게 이제 너무 디테일하게 진행하시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이제 그러면은 이게 너무 타겟팅 범주 자체가 좁다 보니까 노출도 별로 되지도 않고 효율도 잘 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저희 우연 대리님 의견에 조금 동의하는 부분은 처음에 이제 광고를 최초 진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떠한 타겟에게 우리의 광고가 성과가 날지 모르기 때문에 논 타겟으로 설정을 하고 광고를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초의 광고 시작 당시에는 논 타겟으로 모수를 많이 확보해서 이거를 데이터를 분석한 다음에 2차 타겟팅이라든지 추가적인 확장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다만 핵심 타겟에 대한 범주 자체는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고 보는 이유가 30대 여성으로 쇼핑몰인데 넌 타겟으로 풀어버리시게 되면은 성별도 구분이 되어 있지 않고 연령대도 그 10대부터 60대 이상까지도 라이브가 되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너무 러프한 타겟이기 때문에 논타겟도 논타겟 나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관심사나 행동 추가 같은 거 다 배제하고 그 어드밴티지 플러스 이제 관심사 타겟 확장을 체크해 놓으신 다음에 이 타겟팅에서 이제 성별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언어가
까지는 어느 정도 정해놓고 진행하시는 거 조금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만약에 30대 여성 의류라 했을 때에는 우리의 이게 메타로 최초 광고를 진행했을 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30대 여성이 많이 구매를 발생을 했었었는데 메타에서는 또 어떤 반응이 나올지 모르니까 캠페인 자체를 한번 분리해서 진행해 보신다던가 아니면 이 범주 자체를 20대 중반부터 뭐 40대까지 더 늘려놓으신 다음에 광고를 보신다던가 하는 형식으로 광고 진행하시는 것도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캐터만님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네네, 저의 의견이.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이 부분은 끝났기 때문에 다시 저희가 이제 타겟팅 설명을 좀 네.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다시 돌아가서 네. 그래서 일단은 핵심 타겟에 대한 설명은 끝난 것 같으니까 다음 타겟으로 넘어가시죠. 네, 다음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맞춤 타겟인데요. 이제 뭐 실제로 행동을 발생시킨 유저인데 이렇게 설명드리면 이제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뭐 페이북 페이지에 이제 방문한 유저거나 아니면 인스타그램 뭐 좋아요, 저장 등 이런 이제 관심사를 표현했다고 하면 이제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쵸. 이런 사람들을 토대로 타겟을 잡는다고 이제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네. 한 가지 더 뭐 예를 들어 드리자면은 네. 결국에 맞춤 타겟이라는 거는 크게 두 가지거든요. 광고, 반응. 네, 그렇죠. 그냥 쉽게 풀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게 쉬울지 모르겠지만 광고를 보고 반응했던 타겟들의 모수, 사이트에 들어와서 반응한 타겟들의 모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이 광고 반응 타겟 같은 경우는 저희가 흔히 그 메타에서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저희가 이제 툴이 픽셀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제 이 픽셀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만 사이트 반응 타겟을 알 수가 있는 거고 픽셀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도 광고에 대해서는 라이브가 될 수가 있고 실제로 그거를 통해서 유입은 가능하기 때문에 픽셀이 없어도 이 광고 반응했던 타겟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맞춤 타겟으로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픽셀이 없는 광고 반응, 픽셀 필요 없는 광고 반응 타겟 같은 경우는 픽셀이 없어도 상관이 없고 네. 이거는 픽셀이 있어야 되고 네. 그래서 이제 광고 반응 타겟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보통 뭐 스토리로도 요즘 올리시고 릴스로도 광고 지면이 확장이 됐고 뭐 메시지 혹은 피드 되게 다양한데 결국에는 이제 스폰서드 피드 영역에 이제 많이 노출하는 형태를 선호하시긴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그 좋아요를 누르는 경우, 그다음에 광고 보고 링크를 공유한. 클릭하거나 광고를 결국에 이제 공유하기도 있고요. 네, 그렇죠. 그 화살표 모양 네. 공유하기도 있고 그리고 저장하는 기능도 있고 댓글도 있죠. 네. 그래서 이런 광고를 보고 좋아요를 누르거나 공유를 하거나 저장을 하거나 댓글을 달거나 링크를 클릭했던 광고에 대한 반응을 보였던 타겟들을 맞춤 타겟으로 별도 뽑아낼 수 있습니다. 좋아요도 누르고 댓글을 남겼던 타겟을 뽑아낼래 라든지 공유를 하고 이 게시물까지 저장한 사람들을 뽑아낸다든지 사실 이제 뭐 공유나 좋아요나 댓글 같은 경우도 긍정적인 반응이긴 하지만 사실 이 게시물을 저장하고 광고를 클릭하거나 공유하고 클릭하거나 뭐 댓글을 단 고객들 같은 경우는 타겟들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이 광고에 대한 반응을 엄청 우호적으로 보였다 볼 수 있거든요. 사실 좋아요 같은 경우는 조금만 마음에 들어 저희가 그냥 좋아요 더블 클릭하면은 바로 하트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건 좀 쉽게 할 수 있는 반면에 이거를 이제 클릭하는 것 자체는 한 번 더 다른 페이지가 넘어가도 된다라는 행동인 거고. 좀 노력 필요하죠. 그쵸. 공유했다라는 건 이 광고나 이 상품이나 이 서비스가 마음에 들어서 이것 좀 볼래라고 공유한 거고. 네. 댓글도 결국엔 쉐어의 개념이거든요. 보통 그냥 이거 재밌다라는 이제 뭐 댓글일 수도 있고 이거 사면 유용하겠다라고 누구를 태그하는 걸 수도 있고 하지만 가끔 부정적인 이슈로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상품 별로인데? 라든지 아니면 이걸 썼을 때 정말 효과가 좋나요? 라든지 그렇죠. 의문형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필터링은 댓글은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 광고 클릭하는 거나 공약을 저장하는 거는 되게 긍정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맞춤 타겟으로 활용해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장을 한다라는 거는 저장 기능은 내가 마음에 들거나 나중에 또 한 번 살펴보고 싶을 때 보통 이런 저장 기능을 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객들 같은 경우는 별도로 맞춤 타겟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활용하면 좋은데 이제 사이트 타겟을 또 넘어가 보면 사이트에서는 어떠한 액션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대표적으로는 클릭. 이것도 마찬가지죠. 네, 뭐 링크 클릭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쇼핑 같은 경우는 장바구니도 그쵸 맞아요 장바구니 네. 쇼핑 장바구니 포함이 되겠죠. 그쵸 맞아요 장바구니 또 포함이 되고 구매한 것도 포함이 네. 되는데 이 장바구니에 담고 구매하는 과정의 사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결제 시작 단계까지도 잡을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구매한 사람들은 결국에는 회원이 되는 분들이겠죠. 그렇죠. 비회원도 물론 있지만 네. 비회원도 있지만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추가적으로 링크 클릭 말고 또 이제 페이지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보통은 이제 뭐 대표적인 게 업종은 이커머스 업종이랑 DB 업종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저희가 DB 업종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하나의 페이지 안에서 팝업으로 문의를 남기거나 맨 하단에 문의를 남기거나 아니면 때때로 특정 문의하기 페이지로 넘어가서 문의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의하는 페이지까지 방문했는데 이탈한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페이지 기준으로 이제 맞춤 타겟 설정하기도 합니다. 홈페이지에 들어왔지만 이 문의하기 페이지까지 가지 않았던 사람들이 궁금하면 이 맞춤 타겟으로 분리할 수가 있고요. 그렇죠. 네, 그쵸. 그리고 이 페이지에 들어왔지만 문의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리타겟팅 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또 이제 이커머스 업종 같은 경우는 결국 물건을 탐색하고 구매하고 이제 결제 시작까지 가는 이 행동들이 있기 때문에 이 페이지 같은 경우는 좀 어떤 의미냐면은 신규 고객 쿠폰 이벤트 페이지는 들어왔지만 결국 구매하지 않고 나갔던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런 식으로 분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장바구니에 물건을 담았지만 구매하지 않은 사람들, 네. 결제 시작까지 갔지만 구매하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회원 비회원도 다 맞춤 타겟으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정하는 이유는 광고의 효율을 조금 증대하고 높이기 위해서인데요. 결국에는 앞서 핵심 타겟이라든지 방금 질문해 주셨던 타겟팅과 논 타겟팅을 말씀해 주셨는데 논 타겟팅 광고에는 언젠간 임계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 운영할 수는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최근 메타에서는 타겟팅보다는 조금 논 타겟팅으로 광고를 진행했을 때 성과가 좀 잘 나온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논 타겟팅 같은 경우 우리가 타겟팅을 설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하지? 라는 분들은 좀만 기다려주세요. 뒷단에 이제 어드밴티지 플러스 캠페인이라든지 저희가 이제 소재에 대한 전략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부분을 들으면 해결이 된 부분이고 이 논 타겟팅으로는 방금 제가 임계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타겟팅에 대한 맞춤, 활용이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그렇죠.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장바구니엔 담았는데 구매하지 않은 고객들 얼마나 아깝습니까? 잡아야죠. 그쵸. 장바구니에 담았다는 거는 흥미가 있거나 이건 되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장바구니에 담는 액션을 취하는 거거든요. 네. 네. 더 아쉬운 거. 결제 시작까지 갔는데 구매하지 않았어. 결제 시작 단계에서 이탈했거나 고민했거나 다른 일이 생겨서 까먹었는데 결국 구매까지 가지 않았던 이분들한테는 어떤 식으로 소지를 어필하면 좋냐면 이 사람들이 봤던 게 세일을 하고 있어. 그렇죠. 네, 혹은 지금 이제 8월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패션 쪽에 계신 분들은 아마 이제 여름 상품들 클리어런스 세일을 준비하실 텐데 지금부터 FW 상품들 많이 신상품 나오고 있잖아요. 맞아요. 이 시기는 이제 여름 재고 즉 여름 상품들에 대한 할인 폭을 키워가지고 소진을 해야지 이제 FW 시즌을 맞이하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할인 폭이 큰 상황이라서 이럴 때에는 장바구니
결제 시작까지 갔던 고객들한테 다시 한번 맞춤 타겟을 통해 가지고 리타겟팅 광고를 진행하시는 거를 저희는 일단 추천을 드리고 있고, 소재도 마찬가지거든요. 모든 상품을 다 보여줄 필요는 없고, 뭐 클리어런스 세일이라든지 혹은 뭐 시즌 오프 세일이라든지 뭐 서머 파이널 세일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소재나 문구를 통해서 그 주요 타겟한테 광고를 진행하셔도 되고요. 근데 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논타겟으로 진행을 해도 결국엔 그 논타겟 모수 안에 리타겟팅도 같이 병행되는 거 아닌가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는 있습니다. 예, 계실 수는 있지만 그러면 캠페인을 분리하면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광고 비용 예산 자체가 무한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해져 있죠. 그쵸. 그러면은 사실 장바구니 결제 시작 이 모수가 그 논타겟팅 모수보단 당연히 작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쵸. 뭐 수십만 명이 아닐 거잖아요. 일반적으로는 뭐 몇 천에서 몇만 명 되실 텐데 이제 그런 분들만 따로 뽑아내가지고 예산을 별도 편성하셔서 광고 진행하시는 것도 좋다라고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쵸?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맞춤 타겟 얘기했으면 이것과 확장할 수 있는 그 광고 기능이 있는데, 네, 바로 유사 타겟이죠. 그쵸, 이제 유사 네. 타겟이죠. 유사 타겟 말 그대로 맞습니다. 유사하다는 거.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맞춤 타겟으로 이제 뽑아낸 모수를 확장시키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아요. 네네, 맞아요. 일단 규모를 늘려서 좀 타겟팅을 하게 되는 거고요. 네. 좀 맞춤 타겟과 유사 타겟에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차이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네네. 일단 차이를 살펴보면 맞춤 타겟은 직접 상호작용한 유저여서 좀 희소한 편입니다. 희소하기에 이제 CPM이 상대적으로 높고요. 또한 이제 직접 상호작용한 유저이기에 구매로 이어질 전환율, 구매 전환율이 상대적으로 그쵸. 높은 편이에요. 반면에 이제 유사 타겟은 반대겠죠. 맞춤 타겟을 기반으로 만들 수 있어서 상대적으로 타겟 수가 많고요. 모수가 많기 때문에 CPM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이거는 이제 직접 상호작용한 유저가 아니기에 구매로 이어질 전환율이 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고요. 그쵸, 맞아요. 네. 이제 그래서 지금 잘 저희 대리님 설명해 주셨는데, 결국에는 맞춤에서 유사는 확장시키는 개념. 네, 그래서 맞습니다. 결국에는 유사는 규모 자체를 좀 늘려가지고 더 모수를 확장시켜서 타겟팅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거 뭐 혹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 요약본으로 한 번만 더 정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맞춤 타겟은 말씀해 주면 될 것 같은데요, 대리님. 맞춤 타겟은 맞춤 타겟은 이제 그 직접 행동을 발생시킨 유저, 유저. 발생이 일어난 유저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고요. 유사 타겟은 이제 맞춤 타겟의 확장 개념이라고 설명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라고 이렇게 딱 정의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저 타겟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확장시키기 때문에 모수 자체의 이제 범주 자체도 훨씬 더 넓은 규모로 생성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장바구니를 예시 들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장바구니 타겟이 규모가 약 한 1,000명이었다. 유사 타겟으로 확장되면은 이게 이제 유사 타겟 같은 경우는 그 유사도를 즉 1%에서 10%까지 유사도 설정이 가능하거든요. 굳이 비유를 하자면은, 그러면은 이 타겟, 우리가 이 뽑아낸 장바구니 타겟과 유사도가 1%다면 엄청 유사도가 높잖아요. 그렇죠. 엄청 가깝잖아요. 네. 완전. 그러면은 규모가 좀 적을 좀 수밖에 적죠. 없고, 이 10%면은 한 유사도는 이 정도 맞아요. 라고 했을 때는 규모가 커지게 되는데, 이 보통 1,000명 기준으로 봤을 때도 유사 타겟 같은 경우는 2,300만 명까지도 뽑아내실 수 있기 때문에 거의 2,300배, 2,300배, 몇만 배 늘어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페북 이제 공식 이제 페북 측에서도 말하기로 한 3까지는 이제 3까지만 사용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1, 2, 3까지. 네. 이게 이제 유사도가 너무너무 이게 커지면은 그러니까 규모는 커지지만 유사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맞아요. 페북이 이제 권장하는 것 같은 경우는 보통 한 요 정도 %를 권장하긴 하는데, 때때로 저희 테스트에 의해서는 뭐 6이나 9에 그렇죠. 대한 범주 쓸 수도 있는 거고, 네. 혹은
3에서 5에 대한 범주 쓸 수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 아예 일치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냥 3이라는 범주 네. 써도 되고 1이라는 범주 써도 가능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좀 이 앞서 말씀드렸던 타겟팅에 대해서 한번 전략을 예시로 세워봐서 설명을 드려도 좀 좋을 것 같은데 네. 아까 방금 저희가 설명을 다양하게 해드렸을 때 포인트를 몇 가지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 저희 타겟팅 3가지 한번 짚어주시죠. 핵심 타겟, 맞춤 타겟, 유사 타겟 이렇게 세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핵심 타겟, 맞춤 타겟, 유사 네. 타겟 3가지 말씀드렸는데 핵심 타겟은 가장 기본이고 명확하게 설정할수록 좋다고 말씀을 맞습니다. 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맞춤 타겟은 광고에 대한 반응을 뽑아낸 거고 유사 타겟은 맞춤 타겟 확장 버전. 확장시킨. 그렇죠. 네. 그러면은 자 전략을 한번 예시로 세워본다면 더 이해하기 편하게 전략을 네. 한번 설명드릴까요? 팀장님도 하나하나씩 이제 설명을 많이 전략적인 설명도 해주셨는데 저는 전체적으로 한번 전략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핵심 타겟은 이제 전략 1단계로 기본 디폴트로 가져간다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번 침구, 가구 등 전자제품 단기간 내에 재구매를 할 일이 없는 업종을 한번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재구매할 일이 없잖아요. 이런 유형의 고객들은 맞춤 타겟에서 이 유형의 고객들을 제외시키고 이제 이런 비슷한 유형을 가지고 있는 고객들을 유사 타겟으로 확장시키면 잠재 고객을 좀 확보할 수 있고 이런 전략으로도 괜찮지 않을까 한번 전략을 세워봤는데요. 네네.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선은 뭐 우견 대리님께서 이제 침구 가구를 예시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네. 이제 침구류나 가구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매월 구매를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정기 구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업종인 맞거든요. 네. 근데 물론 침구는 조금 예외는 있을 수는 있어요. 왜냐면 보통 주부들 같은 경우는 이게 침구류도 다 시즌이 있거든요. 이제 여름 침구류가 있고 이제 겨울 침구류가 있기 따뜻한. 때문에 네네. 그리고 특히 이제 여름 같은 경우는 가볍고 얇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아사 재질이라든지 뭐 린넨 재질이라든지 혹은 뭐 비스코스 재질이라든지 좀 시원한 그 냉감 소재의 침구류가 되게 인기 있는 반면에 이제 겨울 같은 경우는 따뜻한 거. 아 그죠. 그쵸. 포근하고 가볍고. 네, 좀 네, 두툼하지만 가볍고. 왜냐면은 겨울에는 저희가 아무래도 전기장판이나 집에 맞아요. 난방을 해도 결국에 이제 이불을 덮고 안 잘 수가 없기 때문에 이불이 되게 중요한데 이 침구류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추우면은 결국엔 두툼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그렇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제 느끼는 게 이제 조금 따뜻하고 그 다음에 보온도 잘 되는데 가볍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니즈들도 사실 좀 있기 때문에 좀 각 시즌별로 약간 침구류는 다르다. 사실 이제 가구 같은 경우는 잘 안 바꾸죠. 맞아요. 보통 이제 가구는 한번 사면은 오래오래 사는데 가구를 가장 많이 하는 연령층이나 구매층이 있습니다. 우윤 대리는 아실 것 같은데 그냥 한 40, 50대 40, 50대도 많이 사지만 요즘은 20, 30대도 많이 사는 것 같아요. 20, 30대가 왜 많이 살까요? 우윤 대리는 요즘 아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결혼이나 그렇죠. 신혼부부라던가 맞습니다. 아니면 요즘 이제 1인 가구도 많아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네. 그 저희 우현 대리님이 이제 가구 관련돼서도 많이 광고를 진행하시다 보니까 제가 좀 이런 질문을 좀 재밌게 드렸는데 그 가구 같은 경우는 40, 50대 분들도 새롭게 구매하긴 하세요. 왜냐면 가구가 노후됐기 때문에 재구매하는 맞아요. 경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걸 구매하는 연령층은 그분들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이제 자녀분들이 구매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만약에 40대, 50대라고 가정 한번 해볼게요. 40대, 50대인 친구나 혹은 가구류를 구매하러 갈 때는 주로 어디를 가시냐? 어디 안 가시고 홈쇼핑을 보시거나 그렇죠. 아니면 가구 단지를 가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러니까 그 TV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구매하시거나 광고 단지 필요한 건 이제 가구 단지겠죠. 네, 직접 방문해서. 네, 오프라인이니까 즉 방문형. 네. 자 그러면은 그 반대로 20대 사실 뭐 40대까지는 네, 50대 이상으로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40대에 이것도 한 번 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인터넷 잘하시는 어르신도 많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20대, 30대 분들 같은 경우는 요즘엔 뭐 사실 뭐 40대 포함할 수 있긴 하겠지만 네.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많이 온라인도 구매하죠. 하지만 반전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이제 가구 박람회도 많이 맞아요. 가시기 때문에 뭐 박람회나
똑같이 오프라인 구매를 희망하죠. 근데 약간 성향은 다른 게 결국엔 40대, 50대 혹은 50대 이상 중장년층 같은 경우는 그 뭐 가구가 노후했거나 아니면은 그렇죠. 뭐 좀 더 넓은 집 이사를 갔거나 아니면은 좀 이사를 통해서 가구를 처분하고 새로 구매가 필요한 경우인데 20대, 30대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1인 가구나 혹은 이제 신혼부부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새롭게 가구를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요. 독립을 한다든지 하는 맞습니다.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봤을 때는 결국에는 이제 맞춤 타겟을 통해 가지고 타겟팅을 할 필요가 있고 이 각각의 성향이나 컨셉이나 구매하는 유형 특징에 따라서 이제 광고의 내용이라든지 소재나든지 이런 게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사실 핵심 타겟으로만 광고 진행해도 무방하죠. 네, 다만 맞아요. 너무 논 타겟으로 가게 되면 이 사람들의 각각의 원하는 목적이나 의도가 다른데 한꺼번에 묶어지다 보니까 적어도 연령대 같은 경우는 핵심 타겟으로 분리하는 게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이후에 이제 광고적인 성과를 확인하고 유사 타겟으로 확장을 하거나 추가적으로 이제 뭐 맞춤 타겟을 통해 가지고 뽑아서 광고 진행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2030 남성 여성 같이 라이브 시켜도 될 것 같고 그죠. 근데 이제 관심사 아까 말씀드렸는데 인구 통계학 기반이기 때문에 연애 중이라든지 뭐 결혼이라든지 그러한 디테일한 관심사 사실 넣을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걸 넣어가지고 타겟팅하면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여기까지 대화를 나눴는데 오늘은 오후 시간대도 다소 조금 조용해서 아쉽지만 시청해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계속 라이브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중간에 설명에도 필요하거나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되고 지금 댓글을 남기기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 하시면은 저 여기 옆에 나와 있는 그 연락처나 혹은 하단에 나와 있는 이메일 주소로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저희 우연드리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여기 나와 있는 연락처나 하단에 있는 이메일 쪽으로 연락해 주시면은 저희가 그 업체 상황이나 혹은 내용을 파악하고 잘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뭐 녹음되니까요. 지금 실시간으로 보지 못하더라도 네, 나중에 그렇죠. 저희 음성도 녹음이 되고 저희 얼굴도 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은 이제 마케팅 인사이트 콘텐츠 거기다 이제 그 댓글을 달아주시면 마케팅 학교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저희 마케팅 인사이트 들어오셔가지고 거기 이제 질문하기도 있거든요. 그쪽에 의견 주시면은 저희가 다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용한 날에도 있기는 한데 그 나중에 갑자기 질문이 쏟아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지금 또 질문이 흐르는 비트님. 네, 안녕하세요. 흐르는 안녕하세요. 비트님. 네네. 병원 B2B 대상 제품 판매하는 사업자인데 병원은 어떻게 타격하는 게 좋을까요? 혹시 그 병원 이제 B2B 대상으로 판매하는 제품군 같은 경우는 조금 몇 가지가 있는데요. 만약에 혹시 상품까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좀 자세한 안내는 가능할 것 같은데 혹시 가능할까요? 제가 이제 예측하는 거는 주로 이제 피부과 의원, 성형외과 의원에서는 이제 화장품도 B2B 납품을 받아서 판매하는 곳들도 있고 그게 아니라 그 이용하는 기계를 납품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거 말고도 조금 다양하긴 한데 혹시 어떠한 제품인지까지 말씀 가능하실까요? 아니면 병원 이제 의원이 어떤 업종인지만 말씀해 줘도 저희는 괜찮습니다. 역시 화장품 유시네요. 정확하셨네요. 네네. 보통 이제 납품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몇 가지가 좀 있긴 한데 거의 제한적이긴 해서 그러시군요. 화장품류. 네, 정확하셨어요. 맞네요. 감사합니다, 흐르는 비트님. 아예 B2B로만 그 마케팅에서 제품 납품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좀 의견을 드려볼게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게 그 병원 B2B 업종이시고 화장품 그 다음에 주요 납품 병원 병원.
피부과, 성형외과, 비뇨기과. 비뇨기과 이시네요. 일단은 사실 이제 메타에서 제공할 수 있는 타겟팅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병원이라든지 이런 타겟팅도 불가능한 건 아닌데 사실 저희가 이제 로그인 기반이고 결국에는 메타가 제공받은 데이터 기반으로 이걸 타겟팅을 하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정보를 다 기재하는 경우도 있고 기재하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다소 좀 애매한 부분 솔직히 있습니다. 일단은 예전에는 실제로 저희가 세일즈를 해서 상품에 대한 리뷰를 하거나 제안을 하고 진행을 해서 실제 납품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다수였었는데 결국 이거에는 아마 한계점이 있다 보니까 요즘엔 온라인 쪽으로 진출하셔가지고 결국엔 광고를 실행하고자 하시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제안을 드릴 때에는 단순히 이제 메타에서만 광고를 노출하는 것뿐만 아니고 추가적으로 이제 구글이라든지 키워드 광고도 병행을 추천을 드리는 이유가 B2B 업종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이제 이거 브랜딩으로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조금 명확하게 조금 의도 자체가 어느 정도 베이스가 깔려 있어야 전환이 높기 때문인 거거든요. 사실 이제 메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확한 타겟팅 자체가 거의 99.9%가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이 매체로만 단위로 진행하는 게 맞는데 사실상 저희가 타겟팅 자체를 잡아도 얘네가 제공해 줄 수 있는 인구 통계학적인 그 타겟팅에 대한 한계점은 어느 정도 솔직히 있기 때문에 단일로만 병행하는 건 크게 추천을 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키워드 검색 광고를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서는 병원 납품 화장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종류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과 관련된 키워드 자체를 파생해서 네이버에서도 추가로 세팅을 해놓고 카카오 같은 경우도 포함이고요. 구글도 그렇고요. 예산 편성은 그 추후에 논의할 부분인 거고 그 이후에 이제 메타단에서 광고를 진행한다라고 봤을 때는 저희가 아까 타겟을 한 3가지 정도 설명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이 납품에 대한 결정권자를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는 뭐 원장님이 되실 수가 있고 혹은 이제 마케팅을 담당하시는 홍보 담당자 혹은 실장이 될 수도 있는데 최종 의사 결정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병원 원장님이거나 그거 이제 담당하시는 홍보 담당자분 혹은 이제 뭐 실장님들이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연령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20, 30대 이상이시겠죠. 그래서 사실 이제 맞춤, 무사, 타겟을 아까 3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저희 홈페이지가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B2B 납품이라고 하시면 뭐 상품에 대한 종류랑 기능적인 부분이랑 설명이나 그다음에 그 이외에 이제 상담이라든지 뭐 견적 안내라든지 좀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을 것 같고 뭐 가격적인 부분도 뭐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정확한 거는 홈페이지 좀 봤으면 좋았을 테지만 일단 정보가 없는 현재 상태로만 말씀 좀 드려볼게요. 사실 저희 업종은 가장 중요한 거는 좀 요 정도 내용일 것 같거든요. 만약에 뭐 견적문이라든지 문의하기라는 창구가 있으면은 이것들을 활용하기 가장 중요할 것 같고 핵심 같은 경우는 조금 러프하게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병원에서도 화장품 브랜드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과정까지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기는 있는데 어느 정도 인지도나 브랜딩이 구축이 되어 있어야 되고 보통은 레퍼런스라고 한다면은 뭐 협찬도 협찬이지만 특정 브랜드 병원 네트워크 병원이랑 제휴를 했다든지 좀 그런 것들이 사실 레퍼런스가 되기는 하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어느 정도 검증이 받은 거기도 하고 그리고 아마 납품하신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거기에 따른 수수료나 이런 걸 아마 배분이 되시는 구조일 가능성이 높아요.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병원 업종에 납품하는 것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먼저 찾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영업을 하거나 제안 드리는 내용들도 사실 있기 때문에 이거에 있어서는 그런 좀 혜택적인 부분을 언급하기는 좀 어려워서 방금 말씀드렸던 레퍼런스나 일단 브랜딩이나 홍보적인 부분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네. 그래서 좀 이러한 내용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결국에는 핵심 타겟 말고도 맞춤 같은 경우는 결국에 광고적인 반응이라든지 결과가 나왔던 고객들을 대상으로 그 메타가 갖고 있는 그 모수, 그 결국에는 이 내용들 자체를 확장시켜주는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는 게 가장 맞고 의미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차라리 추천드리는 것 같은 경우는 좀
구글 쪽이나 유튜브 쪽으로도 광고를 진행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광고 예산 같은 경우는 또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매체가 어떻게 조합되느냐에 따라서 예산 편성은 좀 달라질 것 같기는 해요. 지금 저희 흐르는 비트 대표님께서 운영하시는 구체적인 상품이나 홈페이지를 저희가 볼 수가 있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많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B2B 납품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진행하는 건들도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는 라이브 끝나고 그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거나 메일 주시면은 그 홈페이지 정보라도 한 번만 공유해 봐 주시면 조금 다양한 의견 더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맞춤 컨설팅으로. 네, 그쵸.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네, 다시 돌아와서 의견을 드리면 그 아까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해드릴 때 첫 번째는 타겟팅이었고 두 번째는 저희가 어드밴티지 캠페인이었잖아요. 네, 이제 어드밴티지 캠페인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네, 들어볼까요? 알겠습니다. 어드밴티지 캠페인 설명해 주십시오. 네, 어드밴티지 캠페인은 전환 캠페인 내에서 이제 우리가 설정할 수 있는 캠페인의 한 형태이고요. 페이스북 축에 따르면 기존 도달, 뭐 트래픽 여러 이제 캠페인 목표 있는 캠페인보다 더 나은 머신러닝을 제공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뭐 머신러닝 기간이 짧고 불필요한 비용 소모를 좀 줄일 수 있다는 것이 큰 특징이고요. 근데 이제 좋은 장점만 있을 수는 없겠죠. 네네. 그래서 이제 어드밴티지 캠페인은 수동 전환 캠페인처럼 게재 위치나 소재 등록에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또한 이제 어드밴티지 캠페인은 자체적으로 효율이 좋은 곳에 노출을 시키는 형태인데 그래서 이제 광고 이미지 순서가 중요하거나 랜딩 페이지 설정이 개별적으로 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어드밴티지 말고 수동 전환 캠페인을 이용해서 직접 세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어드밴티지 캠페인이 이런 단점들 말고 이걸 무조건 돌렸을 때 좋은 효율만 일어난다곤 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아무래도. 네. 네. 경험해 보셨을 때 한번 경험담 좀. 네. 일단은 결국에는 네. 사실 이제 저희가 광고를 진행할 때 페이스북은 크게 이제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캠페인, 네. 그 다음에 광고 세트, 소재. 첫 번째 캠페인 단에서는 우리가 어떠한 목표로 이 광고를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광고 세트는 아까 말씀드린 타겟, 우리가 네. 어떠한 타겟에게 어떠한 목표값을 가지고 어떠한 게재 지면에 노출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고, 마지막은 이제 저희가 보여줄 광고에 대한 소재인 건데, 네. 이 어드밴티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설정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딱 하나예요. 소재. 어드밴티지 캠페인 생성 소재. 약간 이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 저희 의원들이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보다 더 나은 머신러닝이 조금 원활하게 진행이 된다. 그 머신러닝 같은 경우는 왜 보다 더 나은 머신러닝이냐라고 하면은 좀 각각의 목표를 가진 캠페인보다는 목적성 자체를 딱 고정해두고 하는 게 아니라 효율에 따라서 조금 이거에 대한 범주를 러프하게 진행을 하면서 머신러닝 기간 같은 경우를 좀 단축시켜가지고 예산 같은 경우를 좀 합리적이게, 그러니까 좀 누수되는 예산 자체를 방어해서 최적의 머신러닝을 제공한다라는 목표의 캠페인이 네, 어드밴티지 캠페인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제 게재 위치나 좀 광고 이제 타겟의 설정이라든지 소재 등록이 자유롭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게 사실 이런 내용들 때문이거든요. 한번 네. 더 정리해 드리면 소재 등록은 물론 할 수는 있긴 합니다. 할 수는 있긴 해도 결국에는 이제 어드밴티지 플러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의도한 바대로 다양한 세팅 자체는 어느 정도 제한은 있다. 그래서 간단하게 자동화 캠페인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동화 캠페인.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아까 효율이 있었냐 물어보셨잖아요. 네. 되게 재밌는 게 어드밴티지가 효과가 잘 나오는 광고주분들이 계신 반면에 어드밴티지로 진행했을 때 효율이 나오지 않는 곳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사실 모름지기 이제 광고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운영을 해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결과 측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건 사실 맞거든요. 네. 네, 사실 이 과정이 되게 중요한 게 저는 마케팅이라고 보고 과정을 파악하고 분석할 줄 알아야 결과가 잘 나온다고 봅니다.
근데 뭐 사실 결과만 좋으면 그 과정이 어쨌든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데 마케팅이라는 거는 결과가 잘 나왔네? 어떻게 잘 나왔어?에 대한 과정의 분석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어드밴티지 플러스 캠페인이 만약에 효율이 좋지 않았다라 하면 소재단의 문제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소재를 교체한다든지 랜딩 페이지를 바꿔본다든지까지의 액션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 소재 같은 것도 우리가 선택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카탈로그 같이 그냥 정말 의존해서 진행했을 때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이게 좋아요라고 확답은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효율이 좋은 건 맞습니다. 주로 그러니까 이커머스 업종을 진행하시는 저희 패션이라든지 혹은 자파류 혹은 식품 혹은 그 외에 이제 업종별 광고주 분들께서는 이 어드밴티지 플러스 캠페인 혹시 활용하지 않으셨다라고 하시면 한번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드밴티지 플러스 활용했는데도 결과론적으로는 효율이 많이 개선되진 않았어요 하시는 분들은 마찬가지로 저희가 그 계정에 대해 분석을 하고 파악하려면은 좀 디테일한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문의를 주시면 추가적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효율이라는 게 사실 꾸준히 유지만 된다면 너무 좋겠지만 이게 이제 결국에는 저희만 단독으로 광고를 진행하고 있는 매체가 아니다 보니까 어떤 매체도 마찬가지긴 하죠. 저희가 이제 단독으로만 진행하지 않다 보니까 결국에는 유사업종도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유사업종이 아니더라도 하나의 이제 플랫폼 자체는 메타와 인스타그램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물론 거기에 노출 지면 자체는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광고 그들이 그 지면 안에서 경쟁을 하다 보니 결국에는 이제 효율성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매일매일 혹은 주간별로 월간별로 혹은 분기별로 시즌별로 반기별로 연도별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에 따른 대응이 계속 필요하다. 그래서 결과에 대해서는 사실 장담할 수는 없으나 최근에 어드밴티지 플러스로 효율이 개선되는 사례가 많은 점은 맞습니다. 맞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또 어드밴티지 맞다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단점이 있어요. 지금 너무 단점 말씀드리면 좀 그렇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저희가 취할 수 있는 세팅에 대한 액션의 한계점이 있다. 그쵸? 네, 맞아요. 네. 일단 어드밴티를 하고 싶으시면 이 점도 좀 알면 좋을 것 같은데요. 색다른 점으로 이제 어드밴티지 캠페인은 캠페인 하나에 광고 그룹 하나, 광고 소재 하나로만 이루어져 있어서 여러 개의 광고 그룹을 생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존 광고를 유지하고 더 추가하고 싶다면 캠페인을 아예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맞아요. 그런 경험이 있죠. 네, 아까 제가 캠페인 광고 세트 소재 말씀드렸는데 네. 그 캠페인 안에 다양한 광고 세트 안에 다양한 소재. 그러니까 원래 이제 운영되는 캠페인 광고 소재의 구성이라 한다면은 어드밴티지 캠페인 같은 경우는 어드밴티지 캠페인 끝. 그래서 어드밴티지 캠페인 A, 캠페인 B, C 이렇게까지만 맞습니다. 큰 틀로밖에 나눠지지 않는다는 게 단점 아닌 단점인데 사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 어드밴티지 플러스 캠페인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달이라든지 전환이라든지 트래픽 등등 이런 목표에 의한 게 아니라 어디서 우리의 광고의 성과나 효율이 날지 모르니까 이걸 러프하게 풀어서 각각 테스트한 다음에 머신러닝이 최적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보니 다양한 광고 세트, 다양한 소재가 들어가면은 이거 최적화시키는 기간 자체를 단축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그냥 하나의 큰 캠페인 안에서 최적의 효율을 만들어내겠다라는 목적성 캠페인으로 이해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얘기했던 세 번째 운영 포인트가 소재였죠? 네, 벌써 마지막이네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좋은 소재란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조금 좋은 소재라고 한다면은 사실 또 좀 직관적이지 않을까요? 결국에는 맞아요. 만약에 판매하는 브랜드라고 한다면은 결국엔 고객의 지갑을 열 수 있는 자극적인 소재거나 아니면은 눈에 띄는 소재거나 결국에는 좀 이런 내용적인 부분이 좀 심미적으로 좀 뛰어난 소재들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좀 이목을 끌 수 있어야겠죠? 그쵸. 그래서 이제 보통 이 지갑을 열 수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좀 시즌성 이슈가 있을 것 같아요. 시즌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네.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 이제 한 계절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다음 계절 연상되는 지금 여름이니까 네.
가을 이제 8월이니까 가을 이미지와 카피를 좀 사용해 볼 수도 있겠죠. 그쵸. 근데 이제 뭐 가을적인 이미지나 카피를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결국엔 상품과도 연결될 수밖에 네. 없는데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시즌 같은 경우는 이미 공장에서는 죄다 이제 FW 상품만 뽑아내고 이미 뽑혀져 나와야 되고 이미 진열돼서 판매되는 시기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 시기에 코트나 니트를 입을 수 있는 날씨는 아니긴 하잖아요. 맞아요. 그쵸? 이제 그럼에도 사람들은 준비합니다. 네, 미리 사죠. 네, 미리 대비해서 가을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지금 예시로 가을을 말씀해 주셨는데 반대로 가을이 오고 있어요. 그럼 여름은 끝나갑니다. 끝날 때는 무슨 세일을 하죠? 할인 세일을 하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즌을 봤을 때에는 여름은 굿바이 세일이죠. 굿바이. 맞아요. 네, 여름 안녕하는 파이널 세일, 끝장 세일, 혹은 엔드 세일, 클리어런스 세일 같은 걸 할 수가 있고 이제 가을은 이제 안녕. 근데 이제 가을을 준비하는 네 소재 문구로 작성할 수 있겠죠. 그러면 캠페인 자체가 두 가지로 분리가 되는 거죠. 네. FW 캠페인, 타겟 캠페인. 그다음에 시즌 오프 관련된 캠페인. FW 캠페인 같은 경우는 신규 고객을 타겟으로 했을 때 구매가 전환될 가능성은 낮을 수는 있어요. 혹은 또 높을 수도 있고 장담할 수는 없는데 가격대가 중저가이다라고 하면은 신규 고객 타겟팅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옷 사고 싶었는데 못 보던 브랜드이네라고 흥미가 발생할 수가 있고. 맞아요. 네. 근데 가격대가 높아요. 잘 몰라요. 그런 경우에는 신규 고객 타겟팅에도 전환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반면에 우리의 충성 고객이었고 매 시즌마다 구매하는 고객들이 있어요. 그 고객들한테는 알려야 됩니다. 새로운 시즌이 왔다는 것을.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부분은 이제 CRM 마케팅이라고 많이 하시거든요. 결국에는 충성 고객들을 잘 관리하고 고객들을 잘 관리해야지만 매출을 유지할 수 있고 증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고객을 관리하는 좀 이런 CRM 마케팅을 많이 진행하시는데 그래서 이거를 주로 많이 이용하시는 게 이제 뭐 카카오톡을 통한 메시지 발송이라든지 혹은 뭐 SNS를 통해 가지고 문자를 발송한다든지 혹은 조금 오래된 구조 마케팅이긴 하지만 이제 메일을 발송한다든지 더 나아가서 우편물을 발송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게 메타에서도 가능합니다. 결국엔 고객 관리가 가능해요. 왜냐면 기존에 구매했던 고객들에 대한 정보들을 가지고 리타겟팅을 하면 되는 부분인 거거든요. 최근 직전 180일 동안 구매했던 고객들을 다 뽑아내. 하지만 30일 동안 구매했던 고객들은 제외해. 했을 때 그 최근 한 달 동안 구매하진 않았지만 그 전에 구매했던 고객들한테 새로운 시즌이 왔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 그렇죠. 좀 이런 식으로 광고해도 좋을 것 같고 그 할인 세일 같은 경우는 가격 자체가 많이 세일을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관심 없었던 브랜드인데 up to 70% 세일한대. 그럼 관심이 갈 수밖에 생기죠. 없거든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분리해서 신규 고객을 확보해도 되고요. 좀 그런 거에 일단 시즌 이슈를 활용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 그 트렌드 이슈 무시할 수 없습니다. 맞아요. 네, 지금 어떤 게 트렌드인지 사실 지금 또 저희 뷰티 대표님도 있긴 하지만 뷰티 같은 경우는 매 시즌마다 트렌드가 다르고 이슈 사항도 되게 다르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이 이슈가 굉장히 좀 긴밀하게 반영되는 것 같은 경우는 패션 업종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사실 이제 식품이라든지 건강기능식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면 예전에 좀 오래된 느낌이긴 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누구나 알 수 있는 웰빙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거든요. 맞아요. 그쵸. 그거 말고도 이제 좀 건강기능 관련돼서는 결국에는 이 시즌성 트렌드나 이슈, 그러니까 이 트렌드 이슈를 반영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파악을 해서 소재를 가공하거나 만드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즌성 이슈에는 이제 계절에 대한 이슈도 있지만 저희 9월에는 저희가 추석이 있잖아요. 그렇죠. 추석이 있는데 추석 시즌에 광고하면 너무 늦습니다. 사실 그 시즌성 광고 같은 경우는 최소 한 달 전부터는 광고를 노출해야지 이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도 광고를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런 이슈 사항들을 파악해야지만 결국에는 지갑을 열 수 있는 소재를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미리 준비를 해야죠. 그쵸. 그리고 아이고 빠먹었는데 또 이 트렌드 이슈랑 또 네, 트렌드 이슈를 좀 더 설명드리면요. 조금 더 저희 네. 디테일하게 보면은 뭐 예를 들면 뭐 네, 뭐 주곡 밈이나 뭐 유행어 아니면 주곡의 말투 언어를 이제 사용해가지고 공감대를 좀 형성할 수 있고요. 뭐 예시로 좀 지난 드라마긴 한데 더글로리 보셨나요, 팀장님은? 더글로 좀 많이 지난 거 아닌가요? 네, 많이 지나긴 했어요. 요즘에는 DP가 최근에 좀 화제가 되고 있는데 좀
그런 부분들을 참고할 수 있는 것 같고 일단은 그래도 네. 가장 많이 그 유용하게 사용됐던 사례를 말씀드리는 게 좋으니까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네. 더글로리라고 더글로리로 했을 때 좀 지나긴 했지만 더글로리 예를 한번 들어보죠. 예, 연지나 나 되게 신나가 유행어잖아요. 그쵸. 그럼 뭐 연지나 뭐뭐 신제품이 나와서 나 되게 신나 뭐 이런 식으로 카피를 만들 수도 있고요. 이걸 예시로 든 게 저희 AMPM 마케터 분들 중 한 분도 이거를 사용해서 효과를 봤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밈 사용 있잖아요. 네, 뭐 연지나라든지 뭐 나 신제 라든지 뭐 이런 게 예시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 밈이 빠르게 누구보다 빠르게 소재를 만들어서 노출해야지만 결국엔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요거는 저희가 지금 구체적인 예시는 들지 못했지만 실제 저희 내부에서 요걸 진행했을 때 좀 기존 소재보다 클릭률이라든지 맞아요. UEF의 전환이 어느 정도 좀 유의미하게 많이 나왔던 카피 문구기 때문에 좀 예시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네. 결국에는 이 밈이나 유행어나 혹은 이제 뭐 이제 언어적인 특징을 사용하시려면은 이게 시기가 지나면 안 됩니다. 타이밍이 참 네. 중요하죠. 또 시기 지난 거 말씀하셨으니까 좀 예시로 네. 말씀드리면 그 놀면뭐하니에서 싹쓸이 기억하시죠? 아, 이효리랑 좀 지난 거 아니에요? 많이 지났죠. 지난 거 말씀하셔도 네네. 말씀드리는 건데 뭐 싹쓸이라고 보면은 네. 이제 싹쓸이 같은 경우도 그때 당시에 이 밈이 엄청 많이 노출이 많이 됐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 밈을 빠르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반응이 좋았었어요. 결국엔 이것도 시기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좀 늦어지면 안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타이밍이 참 중요합니다. 그쵸,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좋은 소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소재라는 게 결국엔 구성이나 네. 혹은 이제 문구도 될 수 있지만 결국에는 보여지는 네. 보여지는 그 다음에 이제 시각적 구성도 구성이 아니라 형식. 네, 형식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문구도 그렇죠. 중요하고 네, 이게 형식적인 부분도 중요하거든요. 사실 이제 메타 안에서는 단일 이미지도 있고 동영상 형태도 있고 이제 맞아. 컬렉션 형태라고 해가지고 이미지 하나 있고 상품 클릭하면은 차례로 열려가지고 상품들 살펴볼 수 있는 형태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제 그런 것들도 많은데 보통은 이제 뭔가 상담 문의를 받거나 혹은 이제 뭔가 이벤트 참여를 유도하는 것 같은 경우는 단일 이미지를 많이 쓰는 편이기는 하죠. 네, 그렇죠. 네, 근데 다양한 설명이 필요하거나 소재를 보여줘야 되는 업종들도 있어요. 네. 뭐, 패션, 의류 분야 그쵸. 네, 또 있겠죠. 액세서리도 있겠고. 네, 뷰티도 또 뭐 예를 패션이라 본다면은 여기 모든 사람들 이제 자기 자랑하고 싶은 상품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좀 적합할 것 같은데요. 자랑하고 싶은 상품이 너무 많으면 이제 단위 이미지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은 제품이 많을 때 이럴 때는 이제 슬라이드 광고 형식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이제 통계적으로도 단위 이미지보다 슬라이드가 더 높은 클릭률이 발생이 됐어요. 제 경험상으로도 네, 슬라이드 광고가 좀 더 효과가 좋았고요. 팀장님은 어떠세요? 우선은 뭐 패션도 마찬가지고 뷰티는 뭐 액세서리도 마찬가지긴 한데 뷰티 쪽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트렌드가 그때 다르긴 하지만 배너와 영상을 조합한 형태로도 많이 노출을 하고 맞아요. 있고요. 왜냐하면 뷰티가 시각적으로 주는 것도 있고 사실 사용감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뭐 발림성이라든지 흡수력이라든지 혹은 뭐 발색이라든지 그런 좀 시각적인 요소가 중요하다 보니까 이미지로 표현하는 것도 물론 효율이 좋을 때도 있지만 사실 이제 영상적인 맞아요. 부분이 효율이 좋을 때가 있고요. 이제 단일 이미지나 혹은 이제 이미지 형태가 효율이 좋았을 때에는 뭐 특정 유튜브랑 콜라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특정 연예인과 콜라보를 했을 때 그 연예인 이미지라든지 그런 후기성 코멘트 같은 경우 포함되는 경우가 조금 많았고 좀 그런 식으로 이제 보여주는 형식 자체가 좀 그런 구성이 많았고요. 뭐 액세서리나 패션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하나의 단위 상품만 판매하지 않는다라고 봤을 때는 목적이 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사입을 해가지고 판매하시는 브랜드도 있는 반면에 자체적으로 제작해가지고 브랜드화해서 광고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은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거든요. 우리 브랜드의 이미지를 조금 각인시키는 거. 네, 알리고 브랜드. 그쵸. 네. 그래서 이제 브랜드 형태의 구성이 있을 수가 있고
상품 기준으로 보여지는 형식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 총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사실 두 가지를 봤을 때 이제 브랜드를 알려줄 때에는 영상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많은 슬라이드를 보여주지 않아도 그냥 룩북 한두 가지로만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브랜딩으로 봤을 때는 슬라이드 형태 말고도 단일 이미지 효과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뭔가 상품을 판매하거나 혹은 유도하기 위해서는 상의만 보여줄 게 아니라 하의도 보여주고 하의만 보여줄 게 아니라 그 재킷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뭐 모자라든지 가방이나 다양한 액세서리를 보여줬을 때 아니면 자켓이라 봤을 때에도 자켓도 컬러가 있고 구성도 있고 종류가 있기 때문에 뭐 아우터류는 아우터류끼리 뭐 니트는 니트끼리 셔츠는 셔츠끼리 아니면 니트 셔츠 아우터 그 버텀즈류 다 합쳐가지고 광고 진행한다든지 뭐 이런 같은 경우는 다양하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카드뉴스 캐러셀 형태로 광고를 진행하시는 게 좋죠. 흔히 저희가 슬라이드 형태의 광고 형식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10개까지 이미지나 영상을 통해서 슬라이드를 노출했다면은 이것도 확장돼서 이제 아마 요즘에 광고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20개까지도 확장된 상황이거든요. 누가 20개까지 가라고 해도 결국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요소가 많으면 좋은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형식 말고도 이제 문구 같은 경우는 좀 중요한 포인트를 몇 가지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표현을 하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우연 대리님은 어떠한 표현이 있었을 때 조금 구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다들 공감하다시피 뭐 특허 인증 아니면 뭐 어떤 그쵸. 관련된 상을 수상했다 뭐 평점이라던가 아니면 그쵸. 이제 N차 재입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네. 품절돼서 또 다시 재입고 했다. 그쵸. 이런 거 보면 뭔가 손길이 가잖아요. 그쵸. 맞습니다. 네. 결국에는 뭐 공신력 있는 표현이라든지 그렇죠. 아니면은 정량적 수치나 뭐 후기에 대한 거를 언급을 해주는 게 뭐 좀 좋다. 네, 그렇죠. 저희 사실 그렇잖아요. 뭐 공신력은 뭐 특허 인증이라든지 신뢰도가 쌓이잖아요. 이걸 보면. 네네 국내 최초라든지 정량적 수치 같은 경우는 뭐 1등 여기에 들어가겠죠. 뭐 1등이라든지 뭐 소비자 뭐 브랜드 1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겠고 그렇지. N만장 판매라든지 뭐 N차 재입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고 후기 같은 경우는 네이버 평점 네. 4.5, 9점 이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워즈 평점 뭐 95점 이상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 문구 같은 경우를 추가적으로 활용해서 구성을 한다면은 훨씬 더 이제 전환율 자체에는 도움이 되는 경우도 많고 실제로 이런 후킹성 문구나 소재를 사용했을 때 전환이나 데이터가 좋은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조금 뭔가 상품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문구를 구성하시기보다는 이러한 다양한 소재나 표현들도 사용해 주시는 게 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몇 차 재입고 몇 차 입고 표현도 굉장히 도움이 되기도 하고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소비를 할 때 이 기한에 제한이 있으면은 좀 더 충동 구매를 맞아요. 일으키는 요소들이 될 수 있거든요. 결국 이게 이제 나만 놓칠 것 같으니까. 기간 한정이라든지 이제 특별 할인이라든지 좀 이러한 그 한정적인 문구를 제한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좀 거의 마지막 마무리 정도일 것 같은데요. 네. 결국에는 이제 아까 저희가 이미지적인 부분도 말씀을 드렸고 이제 문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제가 뷰티 할 때 좀 잠깐 언급했던 게 영상에 대한 것도 좀 효율이 좀 좋은 편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영상을 구성할 때 어떤 포인트로 할지 일단 영상은 자연스러운 스토리텔링이 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쵸. 이미지에 비해 좀 시선을 사로잡을 수도 있고 효과 뛰어난 만큼 이제 짧고 간결해야 좀 사람들이 많이 보고요. 맞아요. 네. 예를 들어서 뷰티 같은 경우는 뭐 패드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패드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에센스나 혹은 그런 스킨한 성분이 지금 다 포함되어 있는 게 패드거든요. 그렇죠. 뭐 아실 수 있겠지만 이제 그거 같은 경우는 별도로 스킨을 이렇게 바르지 않고 그 패드 하나로만 해결할 수 있는데 얘가 수분을 충분히 머금고 있느냐 했을 때 이렇게 자극적으로 이렇게 꽉 짜가지고 바로 에센스 막 흐르는 모습이나 아니면은 그 에센스 하나에 일반 내가 스킨을 발랐을 때랑 이
그 패드를 통해서 흡수되는 양 자체에 대한 차이라든지 이런 시각적인 좀 키포인트나 핵심 후킹 구성을 좀 보여주는 경우가 조금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메타 공식 홈페이지 들어가서 성공 사례를 살펴봤는데요. 애니메이션도 활용한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이제 픽사에서 제작하는 그 만화 영화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그런 그런 사람 캐릭터랑 비슷하게 구현돼 가지고 그게 성공 사례로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네네. 결국에는 그냥 그 정적인 정적인 이미지보단 때때로는 이렇게 동적인 이미지, 즉 시각적인 자료를 활용하시는 게 되게 좋고, 그래서 이제 메타 안에서 기능이 계속 활성화되고 있는 게 예전에는 그 직접 세팅하실 때 영상을 만드신 걸로만 업로드 가능했던 반면에 이 기능을 나온 지 오래되긴 했지만 이 영상 형태로 가공해가지고 그 바로 세팅까지 진행할 수 있게끔 이런 솔루션이나 플랫폼 자체 안에서 제공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런 소재들의 효과가 있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하셔가지고 소재를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과라는 거는 사실상 그 어느 정도 테스트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 테스트 자체가 너무 장기적으로 길어지면 문제이지만 일정 부분 결과를 도출하고 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기간에 대한 그 시기는 필요하고 그거 결과에 따른 분석을 병행하시면 문제될 건 없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다양한 이런 타겟, 그다음에 어드밴티지 캠페인 소재, 이 각각의 이제 항목들별로 그 우리가 진행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고 어디서 효율이 있는지에 대한 걸 찾는 게 중요하죠. 이 캠페인에서 효율이 있었으면은 유지를 하고, 타겟 A, B, C 타겟 중에서 A가 효율이 있었으면 유지하면서 소재들 중에서는 A, B, C, D 안에서 뭐 D가 좋으면 A, D를 매칭한다든지 이 D 소재로 어드밴티지 캠페인을 만들다든지 좀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소재를 진행하실 때 소재 효율이 좋다고 이거를 그 몇 년 동안 운영하는 경우, 극단적으로 그런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신선함도 떨어지고 반복적으로 이걸 노출되다 보면 피로도가 쌓이기 때문에 효율이 좋은 소재들 같은 경우는 비슷한 무드로 복각해서 만드시면서 추가적인 테스트 하시는 거를 제안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당하고 개쓰면 안 되죠. 적당히 써요. 그리고 이제 좀 오늘 준비하면서 이거를 말씀을 드릴까 말까 했던 게 있는데, 그 사실 페이스북 광고를 이제 운영하시다 보면은 그 비활성화 이슈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 비활성화 이슈를 막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오늘 이 라이브 통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정말 기본적인 것만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솔직히 이 기본적인 것만 지켜도 비활성화 진짜 이슈 발생 안 하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기본이 지켜지지 않아가지고, 그리고 소명하는 기간에 소명하지 않으셔서 계정 자체가 아예 비활성화되고 소명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너무 많이 받고 저희가 이제 문의도 받았기 때문에 이걸 저희가 좀 간결하게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그 2차 인증 설정 되게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네, 메타를 계정 생성하실 때 2차 인증에 대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걸 설정 안 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예전에는 이게 필수 항목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2차 인증 설정하셔야 되세요. 이 이유가 그 외부적으로에 대한 해킹 이슈를 방지하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그 광고주분들의 클라이언트 분들의 계정에 대해서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2차 인증 설정은 꼭 진행해 주시는 거를 부탁드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다수의 디바이스에서 불필요한 로그인을 제발 삼가해 주세요. 자제해야죠. 그 다양한 디바이스, 즉 뭐 핸드폰이나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이나 혹은 패드, 다양한 기기에서 반복적으로 빈번하게 로그인하다 보면은 이거에 대해서 메타가 어떻게 인식하냐면은 이 행동 자체는 뭔가 비정상적이야.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계정에 대해서는 이슈가 있는 블락하는
하면서 이게 걸려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수의 디바이스에서 이제 불필요한 로그인을 제발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지역 같은 경우도 너무 다수의 지역에서 다수의 디바이스 로그인 하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비활성화 이슈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일단 2차 인증 설정만 안전하게 해주셔도 이 비활성화 이슈는 막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말씀드리신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카드는 일단 뭐 비자 카드나 마스터 카드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아, 맞아요. 카드 같은 경우도 이제 해외 결제 가능한 카드를 맞아요. 사용해 주시면 좋고, 최근에는 이제 후불 결제가 아니라 선불로도 이제 카드 결제가 가능하기는 한데, 선불 결제 같은 경우는 관리를 좀 잘해 주셔야 되는 게, 충전하는 걸 깜빡하신다 라고 하면은 광고가 갑자기 멈춰버리니까 이런 그렇죠.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또 비즈니스 설정도 말씀 주셨죠. 저희가 네, 이제 비즈니스 설정 들어가서 이제 정보에 들어가면 기입할 수 있는 칸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만 잘 입력해 주셔도 나중에 이제 비활성화 이슈 생겼을 때 충분히 대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지금 뭐 비즈니스 설정, 2차 인증,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디바이스에 노출하면 안 된다. 카드 등록 네. 같은 경우는 비자나 마스터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조금 좋은 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말고도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세팅단에서 네. 이제 관리, 세팅 부분에서도 이슈가 발생합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은 저희가 이제 광고를 진행하다 보면 맞아. 간단히 말씀드리면 뭐 인스타 광고를 돌린다 했을 때 인스타만 관리하다가 탭복은 만약에 방치된 상태 또는 이제 미승인된 부분을 계속 놔두다 보면 이게 이제 비활성화가 걸릴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인스타 광고만 이제 뭐 돌리신다 하더라도 페이스북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제 페이지 문제인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확인이 되지 않으면은 그 계정에 대해서 검토가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확인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광고가 비승인되거나 이제 거절된 소재들이 있을 텐데 이거를 소명을 하지 않거나 혹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방치를 하시면 이게 그 계정이 막혀버리는 이슈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반드시 빠르게 조치를 취하셔야 되고, 사실 비활성화 이슈가 발생했을 때 빠른 조치만 취해 주신다면은 장기적으로 블락 걸리는 이슈는 막을 수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슈들에 대해서 조치가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걸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 이런 이슈가 발생하는 큰 이유는 그 저희 마케터들은 하는 업무 자체가 광고를 관리하고 모니터링하고 효율을 체크하는 건데, 사실 이제 광고주분들 같은 경우는 광고도 되게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이거 외에도 업무들이 많다 보니까 이 계정 계속 들여다 보실 수는 없어요. 네, 바쁘시.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좀 놓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비활성화 이슈가 발생하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어쨌든 뭔가 좀 디테일한 관리나 성과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사실상 혼자 진행하셨을 때에도 결과가 나올 수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문제 해결 같은 경우는 이게 그 한 명의 시선에서 바라볼 때랑 혹은 두 사람의 시선에서 바라볼 때랑 좀 분석도 다르고 거기에 대한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도 다른 부분도 있고, 저희 내부에서는 결국엔 다양한 이제 레퍼런스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광고 관련돼서는 좀 부분에 있어서는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이제 컨택 포인트 통해서 문의해 주셔도 되고, 다양한 문의 경로가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질문해 주시면은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메타 운영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타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어드밴티지 캠페인에 대해 어드밴티지 캠페인 설명을 드렸고, 이제 맞아요. 소재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플러스로 이제 비활성화 이슈에 대한 코멘트를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라이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 텐데요. 혹시 질문 같은 거 남겨주지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영상 끝난 이후에도 여기 나와 있는 포인트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다시 한번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